안녕하십니까, 문소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면 수업이 힘든 상황이라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특강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유튜브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 온라인 학습까지 챙기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오늘은 자녀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들을 만나서 취업과 진로 그리고 학습 컨설팅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왜 자녀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4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취업 관련한 특강을 눈을 반짝이면서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줄을 서서 궁금한 질문을 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4학년 학생들 중에서 특강이 끝나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 전공은 A인데요. B 분야로 직무를 지원을 하면 서류 전형 통과가 가능할까요? 혹은 제 전공이 C인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D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몇 학년이 한다고요? 네, 4학년 학생들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듣기도 하지만 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대학교를 입학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로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자기주도 학습만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정보를 들으시면서 또 많은 부모 교육을 들으시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또 닥치면 아이의 학습, 성적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면 전공과 관련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요, 학생들이 수능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20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잘 표현을 한 학생들이 많죠. 그런데도 그런 학생들 또한 고등학교 때 대학교의 진로와 전공을 선택을 할 때 본인의 성적에 맞추어서 그냥 우선은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경우, 고민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라는 공식적인 휴학 기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어진 그런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생각이 깊어진 남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여학생은 또 어떨까요? 휴학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휴학한다고 하면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혹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우선은 추천해주는 전공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평생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부모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당장 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요, 학습자가 학습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즐겁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진로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더 많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온라인 학습을 할 때 많이 옆에서 도와주셨죠. 특히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힘들었을 거고요. 또 이학습터와 또 실시간 유튜브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할 때에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학습 중에, 온라인 학습을 수강하고 있는 중에 학생들이 준비물을 챙긴다든지 수학 문제집을, 수학 교과서의 익힘책 뒤에 있는 별첨 블록을 뜯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때 그것까지 뜯어서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도와주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님들이 도와드리는 것은 맞지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준비물과 그리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챙기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하게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아이가 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아이가 키우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도 3가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가 잘 때 제일 예쁜 거죠? 네, 우리 아이에게도요, 장점이 있고요. 다른 집 자녀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단점이 있다면 옆집의 아이도 단점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옆집의 아이는 장점을 크게 보고요, 우리 집의 아이는 단점을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어요. 옆집의 아이는 박보검 김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집 아이도 현빈 손혜진인 겁니다. 우리 집 아이도요, 너무 이쁘고 잘생겼어요. 성격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이가 가지지 못한 단점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오늘 배운 것을 자녀에게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배운 것을 바로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들으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 교육을 듣고 집에 와서 아이에게 막 이런 거 저런 걸 막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숙제가 막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뭐 배워오는 거 싫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상 부모 교육을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오셔서 부모님께서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라는 것을 마구마구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도 부모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것을 아이한테 바로 적용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할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약속입니다. 부모가 먼저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많은 공부를 또 하고 있죠. 또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책을 얼마나 읽고 계신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책까지 읽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너무 단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좋겠다 유치원생은.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둘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되면 또 숙제를 하게 되고 또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내왔던 유치원생의 동생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요 자기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는데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본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부모님은 책을 읽지 않는데 나는 책을 읽어야 된다?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밖에서 TV를 보고 있다? 되게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전두엽이 재정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감정과 이성을 이렇게 제대로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부러운 겁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형이나 누나가, 오빠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 말에도 힘이 실리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지키기 힘든 약속이기는 하지만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 혼낼 때 깜짝 놀라시지 않나요? 내가 둘째 아이를 첫째 아이로 혼내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형이나 오빠가 동생을 혼내는 모습을 보이죠?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자기주도 학습을 코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자기주도 학습자의 우리가 가능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동기적인 차원, 인지적인 차원, 행동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동기적인 차원은 의욕을 얘기를 합니다. 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기가 채워지면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학습을 하는데 특히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학습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누구에게 어떠한 것들에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1위부터 여러 가지 등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1위죠. 1위가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위가 굉장히 눈에 띄죠. 놀랍지 않습니까? 진로와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아이들이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까?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을 때 포털 사이트에는 누가 대답을 해주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누가 대답해 주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이트가 아니라 누가 영향을 주는 게, 누가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영향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EBS에서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요, 그래서 아는 직업을 모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의 자녀에게도 아는 직업을 모두 적어보라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학부모님은 같은 시간 안에 15개에서 20개를 적어냈고요. 자녀들은 3, 40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직업에 대한 정보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서 학부모 역량 개발 센터에서 한 70명 정도의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한번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부모님들에게요, 한번 아는 직업을 써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이 쓰시는 분이 20개 조금 넘게 쓰셨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부모님들 거를 한번 이렇게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때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직업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무원,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선생님 이렇게 흔히 안정적인,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업을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네일 아티스트, 게임 프로그래머, 뷰티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도 여기에 아는 직업이라고 모두 쓰고 있더라고요. 자, 아는 직업을 모두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했으면 하는 직업을 적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들께서 이미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테두리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전달하는 직업 수가 어떻게 될까요? 폭이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게임을 좋아해요. 컴퓨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나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게임? 뭐? 컴퓨터? 그거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나요? 그럼 반대로 엄마 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네, 공부 잘하면 된다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직업은 부모님들이 싫어하고 어떤 직업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까 나왔었던 포털 사이트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우리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직업이 과연 유망 직종이 될까요? 10년, 20년 뒤에는 어떠한 직업이 탄생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창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습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선입견은 내려놓으시고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것에 적성이 맞는지를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부모님들께서 강사님은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도와주기 쉽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도요, 다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충분히 정보를 찾아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정보를 주로 찾느냐면요,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에서는요, 직업 심리검사, 그리고 또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한 직업 흥미검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진로 흥미검사도요, 성인용이 아니라 청소년용이 있고요. 또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직업 흥미 검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아직까지 꿈이 바뀔 시기이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 이렇게 직업 흥미 검사를 하고 나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본인이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면 도와주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을 결과지를 해석을 할 때 꼭 부모님들이 함께 해석을 해주시고 또 다른 분야도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는요, 직업과 전공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엄마 나 컴퓨터를 다루는 걸 너무 좋아해,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 컴퓨터, 게임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말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검색이 되거든요. 전공이나 직업란에 컴퓨터라고 검색어를 넣으시면은요, 컴퓨터와 관련된 전공 정보가 쫙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또 그 전공을 클릭을 하면 그 전공을 공부를 했을 때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함께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요, 아이가 어떠한 직업의 가치, 어떠한 일에 더 가치를 주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아이가 파일럿이라는 직업을 검색을 해달라고 했어요. 파일럿이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전기와 기계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야 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100시간의 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적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100시간이나 비행 연습을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파일럿은 수백 명의 승객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100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파일럿은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일럿이 왜 무서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요, 비행기를 이렇게 움직여서 하늘 높이 혼자서 이렇게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어떠한 일을 선택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는 아이인 거죠. 이렇게 전공과 직업에 대해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3가지 요소 중에서요, 학습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학습 동기가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학습 동기로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먹은 아이들에게는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를 위한 전략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공부 환경을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을 방해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인터넷, TV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네. 아이들의 학습에 누가 방해가 된다는 겁니까? 네, 부모가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면 문을 열어주시죠.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손 씻고 간식 먹으러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가방을 방에다 벗어두고 빨래통에 양말을 넣고 손을 씻으러 이렇게 가는데 부모님이 묻습니다. 너 숙제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안 했을 것 같으니까 묻는 거죠. 학원 숙제라든지 학교 숙제라든지 미리 해야 할 것들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안 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께서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너 미루고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아직도 손 안 씻었니? 네. 아이가 책가방 벗고 양말 벗고 손을 씻으러 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먼저 물어보신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손을 씻고 이제 식탁에 가서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게 먹으려고 간식을 이렇게 어머님이 차려 놓으셨을 텐데 아이가 간식을 먹는 동안 계속 숙제 안 한 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간식을 먹고 이제 방에 가서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 수도 있어요. 엄마가 학교 숙제는 항상 먼저 하라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가 좀 당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알림장을 보자고 하세요, 옆에서. 자, 그래서 아이가 알림장을 꺼내서 부모님한테 보여줍니다. 보니까 준비물에 색연필이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학교 갈 때 색연필 챙겨줬지? 사물함에 있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이가 순간, 내가 사물함에 뒀나?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것도 기억 못하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또 내일 준비물 챙겨가야 되니까 집에 여분의 색연필이 있는지도 막 찾아요. 그래서 색연필을 찾았어요. 그럴 때 또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아직도 숙제 안 했니? 네. 지금 아이가 숙제를 못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네. 옆에서 부모님이 뭔가 집중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뭔가를 지시를 하게 되니까 아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네, 아이들은요,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은 약간 멀티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혹은 이거 병행해서도 굉장히 잘하는 능력을 가지신 거죠. 성인이니까요. 근데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아까 처음에 단순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지시를 해주셔야 아이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이들이요, 책가방 벗고 양말 벗고 손 씻는 건 굉장히 잘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익숙해진 뭐가 된 건가요? 습관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에도요, 뭘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기 전에 항상 방학 계획표를 짰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둥글게 해서 시간표를 짰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둥근 시간표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마치는 시간도 요일마다 다르고요. 학원도 요일마다 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계획표는 꼭 주간으로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을 적어주고요. 이 시간표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계획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만드실 때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저녁을 먹기 전에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학원을 갔다가 또 학교를 갔다가 이동하는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면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을 먹기 전에 집에서 조금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갔다가 방과 후에서 놀다가 쉬는 시간에 또 친구들이랑 놀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 태권도 갔다가 다
즐겁게 놀다가 온 건데 왜 에너지가 방전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숙제를 하고 놀아야 아는 아이들도요, 성향상 그런 아이들도 우선은 밖에서 에너지를 쏟고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녁을 먹기 전에 숙제를 하고 싶은지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숙제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줘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가지는 것, 선택권으로 그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선택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요. 나머지 시간은 아이가 다 뭐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학원 갔다 와서 저녁을 먹기 전에 이 시간에는 나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는 시간으로 정했다면 부모님들이 그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 숙제 다 했니? 이렇게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숙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가 이때 공부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 시간에 너 숙제하기로 했는데 다 했어? 그럼 아이가 맞다 하고 들어가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간 계획표를 한 학기 동안만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공부하는 시간과 놀이 시간을 구분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놀이 시간을 구분을 할 줄 아는 거. 그렇게 되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겠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이가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녁 먹고 아이가 숙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 시간에 부모님들이 갑자기 우리 외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숙제를 못하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엄마 나 숙제해야 되는데 오늘은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패스권이 있구나. 그럼 내가 하기 싫을 때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 나도 패스. 이렇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단위를 지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잘 안 되냐면요. 고정된 학원 시간이 아니라 조금 융통성 있는 학원 시간을 가질 때 무슨 뜻이냐면 1시에 학원을 가도 되고 2시에 학원을 가도 되고 방과후를 1번 가도 되고 2번 가도 되고 이렇게 선택권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은 될 수 있으면 그 학생이 자녀가 원하는 시간을 정했으면 꾸준히 지켜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과 놀이하는 시간을 좀 구분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우면은요, 주간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또 주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일일 학습 계획이 됩니다. 꾸준하게 실천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서 아이가 스스로 학습 시간 관리가 된다라는 거. 코칭을 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라고 이렇게 두시면 처음에 잘 안 돼요. 특히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부모님이 옆에서 어떤 시간이 공부하기 편하니, 책 읽을 때는 언제가 책 읽는 것이 편하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서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아이가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코칭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 키우기라는 주제로요. 자기주도 학습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처음에 썼던 약속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였나요? 네, 오늘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하지 말자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학습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주도 학습 계획 세우는 것을 기억만 하시고요. 혹은 학습 동기를 그냥 넘겨버리시고 아이한테 오늘 당장 이거 한번 해봐. 계획표를 막 세우는 것만 적용을 하게 되면 아이는 벌써 또 숙제로 느껴질 겁니다.
아이에게요, 우리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찬찬히 고민해 보시고요.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 번째 약속이 뭐였나요? 부모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시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요, 부모가 시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주일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아이에게 이 시간에는 숙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집에 행사가 있어. 그날 가족들끼리 약속이 있어.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TV나 핸드폰을 좀 덜 보면은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아이도 게임과 TV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주말에 아이가 핸드폰을,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유는요, 밖에 나가 놀지 못하는 환경 탓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자기주도 학습을 끌어주는 부모님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아이의 학습 동기, 아이의 학습 전략,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요, 낙관적인 아이가 청소년기에 성인기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더 행복하고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아이를 키우려면요, 부모가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아이들에게 그런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스스로 컨디션을 잘 관리하셔야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팍팍 줄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의 참맛으로 아이를 키우는 자기주도 학습자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